우리 모두 공정한 세금을 원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공정하다는 게 뭘까요? 사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거대한 딜레마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완벽하게 공정한 세금 제도를 만드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퍼즐이라면 어떨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금 얘기를 할 때 말하는 공정함, 이걸 경제학에서는 형평성이라고 불러요. 이 형평성에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편익 원칙입니다. 간단해요. 고속도로 많이 쓰는 사람이 통행료 더 내는 것처럼 혜택 받는 만큼 내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능력 원칙인데요. 이건 소득이 많아서 세금 낼 능력이 더 큰 사람이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세금 논쟁은 대부분 바로 이 능력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능력 원칙에서 나온 첫 번째 규칙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건 아마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바로 수직적 형평성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거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네, 정말 공평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더 많이 낸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액수만 더 내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걸까요? 이 표를 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여기서 가장 오른쪽 누진세를 한번 보세요. 소득이 5만 달러일 때는 세율이 20%인데 20만 달러로 늘어나니까 세율이 30%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누진세야말로 부자가 더 많이 낸다는 수직적 형평성의 원칙을 가장 잘 실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공정성의 두 번째 규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첫 번째 규칙보다 훨씬 더 명쾌하고 단순하게 들릴 수 있어요. 바로 수평적 형평성입니다. 이건 또 뭐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경제적인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은 세금도 똑같이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에겐 아주 상식적인 두 가지 규칙이 생겼습니다. 첫째,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낸다. 수직적 형평성. 둘째, 비슷하게 버는 사람은 똑같이 낸다. 수평적 형평성.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완벽하게 공정한 세금 제도가 만들어질 것 같지 않나요? 도대체 여기서 뭐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걸까요? 자, 이제 이 완벽해 보이는 두 원칙이 현실 세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두 커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샘과 다이앤 커플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5만 달러씩 벌어요. 결혼 전에는 각자 세금을 내서 총 15,000달러를 냈죠.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하니까 합산소득 10만 달러에 대해 누진세가 적용되면서 내야 할 세금이 2만 달러로 확 늘어버렸어요. 아니, 버는 돈은 똑같은데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5,000달러나 더 내게 된 거죠. 이걸 결혼 페널티라고 부르는데 똑같이 10만 달러를 버는데도 상황이 달라졌으니 수평적 형평성이 깨진 겁니다. 그럼 이번엔 해리와 셀리 커플을 볼까요? 이 커플은 셀리가 혼자 10만 달러를 벌고 해리는 소득이 없어요. 이 커플의 총소득도 앞선 샘과 다이앤 커플처럼 10만 달러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혼을 하니까 오히려 세금이 2만 달러에서 15,000달러로 줄었어요. 5,000달러의 결혼 보조금을 받은 셈이죠. 이것도 결국 같은 소득을 가진 커플인데 다르게 취급받는 거니까 수평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잠깐만요. 두 커플 모두 가구 총소득은 10만 달러로 똑같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결혼해서 세금을 더 내고 다른 한쪽은 결혼해서 세금을 덜 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수직적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만든 누진세 제도가 오히려 수평적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바로 불가능한 퍼즐의 실체입니다. 보세요. 여기 있는 네 가지 조건, 정말 다 이상적이죠? 총소득이 같은 부분은 세금도 같아야 하고, 결혼 때문에 세금이 바뀌면 안 되고, 돈 못 버는 사람은 세금 안 내야 하고, 그러면서도 부자는 더 많이 내야 하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이 네 가지를 모두 동시에 만족시키는 세금 제도는 수학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형평성 원칙들 사이의 충돌은요, 세금 정책이 가진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바로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줄다리기죠.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목표는 종종 충돌한다. 이 말처럼 이건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라 세금 제도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이 거대한 줄다리기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구 실험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정액세라는 건데요. 이건 그냥 모든 사람한테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 예를 들어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내세요 하는 식의 세금입니다. 이 정액세는요, 경제적으로는 가장 완벽하게 효율적인 세금입니다. 세금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빌 게이츠와 저소득층이 똑같이 100만 원을 낸다? 이건 말도 안 되게 불공평하죠. 수직적 형평성이 완전히 무시된 거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 가장 불공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정책 결정자들이 매일 씨름하는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완벽한 세금 제도라는 건 환상에 가깝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세금 제도는 결국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또 여러 종류의 형평성 사이에서 무엇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에 대한 아주 어려운 선택과 타협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자, 이제 모든 걸 알게 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완벽한 제도가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할까요? 경제의 효율성일까요? 아니면 형평성일까요? 만약 형평성을 선택한다면 그 수많은 형평성 중에서 어떤 종류의 형평성을 가장 우선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사회가 함께 찾아가야 할 겁니다.